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11월 25일에 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우 전 국민의미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저희가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화면 보고 오시죠. 이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 상한선 3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변인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상하시는 어느 정도 결과입니까? 원래 이번에 어느 정도 예상했었는데 예.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3년이니까 3년이면 위증교사치고는 최고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재판이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두 번째 징역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징역형이 높은 이유가 저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크다 그렇게 봐요. 처음에 검사가 아닌데도 검사라고 사칭을 해가지고 이미 거짓말한 거에 대한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방송에 나가서 4군데나 방송에 나가서 전부 다 그게 누명을 썼다고 합니다. KBS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 그 두 사람의 모의에서 자기한테 죄를 덮어 씌웠다라고 또 거짓말 4번이나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행비서 김진성 씨를 회유해서 그렇게 위증을 좀 해달라. 즉 이렇게 누명을 씌웠다고 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해서 그게 또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재판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한 거에 대해서 아마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 선고를 해준다면 징역이 적어도 1년에서 2년 사이에 나올 거다. 왜냐하면은 판사들은 어떤 피고인을 제일 싫어하냐면요. 판사를 속이려는 사람.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속이거나 또는 판사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형량이 3년 구형됐지만 거기에 절반에 준하는 형량이 실제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전 최고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최대치를 구형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양형 기준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라고 하고 이제 가중치를 더하게 되면 최대 3년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최대치를 이번에 구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결과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게 최근에 있었던 그 공직선거법 위반 구형에서도 검찰이 양형 기준 최대치인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검찰이 사실상 작심해서 구형을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한 표적 수사에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는 표적 구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인께서 전해주셨지만 전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사안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녹취록 일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트니까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전체를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때 전체의 녹취록을 듣게 되었고 판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조작된 녹취로 야당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간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이 전 대변인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김진성 씨가 위증했던 사람이거든요. 위증교사는 이재명 대표고 이 김진성 씨가 공범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게 되면요, 본인 처벌받습니다. 처벌받게 되는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10개월형을 지금 구형받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교사였기 때문에 3년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말씀드리면 김진성 씨, 이분 공범입니다. 이분이 본인이 갑자기 양심 고백을 해서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섭섭한 감정이 들어서 불리한 진술을 해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도 처음에는 위증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버텼는데 검찰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니까 본인이 마지못해서 그걸 인정한 겁니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면 가중처벌되니까 본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중처벌된 걸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또는 증인을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빼도 박도보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공범이 이미 자백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유죄 혐의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박 전 최고께서 녹취 전체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 통화 내용에서 위증을 해달라, 뭐 예를 들면 아는 내용을 모르는 척을 해달라라고 강요를 한다던가 이런 문구로 이야기를 해달라라던가 이렇게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12회 정도, 12회 정도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말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이 대표 측에서 한 것이고 이런 내용들만을 가지고 과연 위증교사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라고 강요를 한 적도 없고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 또는 상기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춰서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 달라라는 요청이었을 뿐 이것을 위증교사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 측에서도 법정에서도 그렇고 최후 진술을 할 때도 그렇고 너무 이 위증을 할 것처럼 마치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을 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풍기니까 오히려 이 대표 측에서는 불안해져서 그렇게 위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뉘앙스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이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대표 측에 어떤 유리한 진술이 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대표 측이 원하는 진술을 이 김모 씨가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 고소 취하를 KBS와 이 전 성남시장 사이에 약속을 해서 KBS PD에 대한 고소 취하는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 이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한 바가 없고 그런 약속은 뭐 잘 모른다. 그냥 협의 정도만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김모 씨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게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결심 공판 내용도 전해지는 거 보면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수험생에게 답변해줘서 만점 받게 한 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박 전 최고가 말한 것처럼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조목조목 좀 반박을 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어떤 평을 하고 싶으세요? 그 위증 교사 재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론이 뭐냐면은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그리고 그날 있었던 사실을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위증에 대한 어떤 지시를 하기보다는요. 위증에 대한 뉘앙스를 넌지시 풍기고 나서 그것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변론을 많이 펴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됐냐면요. 녹취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은 덮어씌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KBS하고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나에게 덮어씌우려 했다. 그렇게 말해주면 되지라고 본인이 위증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번이나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까 처음 말한 내 의사, 위증의 의사를 전달해놓고 그거를 12번이나 오히려 학습을 시켰다.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켰다. 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위증 교사로 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요. 그래서 유차원 판사가요. 그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거든요.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측에 유리한 입장에서 판단해줄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기각 사유에다가 이걸 썼어요. 위증 교사의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보건대 이런 식으로 이제 김진성 씨한테 반복적으로 주입한 혐의가 매우 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평생 어쨌든 변호사업을 해온 분이잖아요. 변호사가 그리고 심지어 잔뼈 굵은 정치인이 도지사가 또는 성남시장까지 역임했던 그런 정치인이자 법조인이 굳이 위증교사를 해서 문제가 될 일을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법적인 기본 지식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위증교사라는 범죄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라고
있다라고 했고 그 외에 어떤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라는 노골적인 부탁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녹취록의 일부만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던가 그 부분만을 반복 재생하면서 검찰의 주장만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 검찰 측의 의도된 공작에 불과하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불리한 국면을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통해서 뒤집어 보겠다는 굉장히 좀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위증하는 그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은 본인이 선거법에서 무죄가 받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위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위증을 사주해서 무죄를 받았고 그 무죄 덕분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목적이 명확했던 그런 위증 교사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이 두 사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11월 25일로 잡혀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1월 15일로 선거 일자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건의 1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이 좀 크게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두 사건이 약 열흘 차인데요. 예. 이 두 사건이 의원적 상실이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은 이제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라도 나게 되면요. 일단은 대선 주자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 교체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대기하고 있는 대선 주자가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 독일에서 곧 돌아올 예정이고요. 11월 곧 이제 재판 결과 나오는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죠.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종로에 대선 출마를 위한 사무실 좀 꾸렸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경기도 도적을 이끌면서 친노 인사와 친문 인사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자기 도정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다가 또 하나 더 붙이면요. 김민석 최고하고 정청래 의원이 아마 당권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선 주자, 대책 가능한 인물들, 그리고 당 내에서 당권을 가지려는 인물들, 이 인물들 간의 충돌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의원직 상실 선거가 하나로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반대로 상실행위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둘 다 무죄이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막 굉장히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강요받지 않을까. 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예, 뭐 대선 주자 말씀을 하신 게 만약 1심 결과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그렇죠.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만큼 1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근데 1심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던가 지금 당장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급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정치 상황이 급변하길 바라는 것은 저는 여당의 희망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구속 기로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던 패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정부나 여당 측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오매불만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번 상태에서도 뭐 1심에서 설령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법 시스템상 대법까지의 판결을 기다렸을 때 어떤 형이 확정되는 그런 시스템도 존재하고 실제로 정치인들과 관련된 여러 재판에서는 1심의 판결이 대법 판결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1심에선 유죄가 나와도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거나 또는 뭐 어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뭐 피선거권 박탈이라던가 이런 곳까지는 가지 않는 수준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법 체계가 보호하고 있는 그 선 안에서 싸워볼 수 있을 만큼 싸우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것과 별개로 사실 이 사법 리스크는 이미 대선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변수가 아니라 그동안 존재했던 상수로서 민주당은 충분히 대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의 구형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국회로 시각을 돌려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예, 정부가요. 이제 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평가되는 법안들 쌍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긴 네. 한데 언제 네. 좀 진행을 하게 될까요? 헌법으로는요, 이제 국회에서 넘기고 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 여부를 판단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게 아마 10월 4일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10월 4일이고 오늘이 9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군의 날, 그리고 개천절 이틀 빼고 나면요, 10월 2일 내지 4일 날 아마 이제 제2요구권 행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민주당이 이걸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권까지도 본인이 지휘 가져와서 수사권도 지휘하겠다라고 해서 고소인과 수사인이 같은 그런 특검법 저희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상병 특검법도요. 최상병 특검법도 그 공수처에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결과 지켜봐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정부에서는 뭐 입법 강행 등의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비판적 의견 내고 있는데 이 거부권 행사로 예정이 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박 전 최고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계속 거부권을 남용하시다가는 대통령께서 진짜 민심의 분노에 직면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언제까지 이런 국면들을 반복할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쌍특검법,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의 배우자와 연관이 있는 법안이에요.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서 어떤 최상병의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어떤 방해를 받은 게 아니냐,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 시작이 대통령이었던 것 아니냐,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특검법이거든요. 사실 본인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방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지나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부터 직시를 해야 되는 게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담겨 있는 그 수많은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검찰 수사의 한계는 지금의 검찰이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검찰만으로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번에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건 이 특검법들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뭔가를 계속해서 은폐하려고 한다. 이런 인상만을 남길 것이라 오히려 정부의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주말에라도 재표결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특검법 거부된 10월 10일 전으로 재표결 시점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여러 혐의들 중에 하나가 이 공천 개입, 그러니까 최근에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논란이거든요. 이런 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곧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국회에서 이 특검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식이 우원식 의장에게 뚜렷하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열어라 하는 날짜에 본회의를 열지 안 열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국회의장 역시도 10월 10일이라는 마지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표결 거부권이 행사되고 나서 재표결 같은 경우에는 그리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재표결하면 부결해서 법안 모두 폐기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당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 없겠습니까? 지금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금 선거법 의혹은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서로 녹취가 있다, 텔레그램이 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가 그거에 대해서 듣고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혹을 얘기했을 때 증거가 되는 것, 근거가 된 거를 공개하면 되는데 녹취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텔레그램 캡처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마치 10월 10일로 확정됐기 때문에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간 것은 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제기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정감사 끝나면 또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들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는요. 특검법 근거도 없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복된 특검법 발의하는 게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피로감만 주고 지지를 더 얻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판단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는 의정 갈등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추석 전부터 여야 의정 협의체 운을 띄우고 추진을 해왔는데 뭐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여론만 악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제 그 여야 의정 협의체를 쉽지 않다. 이런 뜻을 이제 정부에다 전달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오늘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도 지금 정부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그쵸. 이 기구가 먼저 이제 발동이 됐기 때문에 이 기구에 좀 힘을 싣고 싶은가 봐요. 정부 입장이라는 생각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따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좀 뭐 도와주긴 하겠지만 의사협회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돕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유준호 대변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먼저 만들었죠. 정부가 예. 먼저 의료기구 추계 기구를 먼저 한 거고 한동훈 대표가 뒤늦게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아마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 입장에서 예. 집권 여당의 당 입장에서 이 의료 개혁 문제를 좀 뭐랄까 풀고 싶은 그런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복된다는 평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렇죠. 중복된 편이 사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가 하든 집권 여당이 하든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의료계에서 같은 사람이고 정부도 같고 또 야당도 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이런 협의체나 논의기구를 각각 정부하고 집권당이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죠. 중복되는 기구가 따로따로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비효율적으로 당정이 좀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 박 전 최고도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윤한 갈등이 좀 점입가경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은 좀 뒷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사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가 들어와서 의사 단체 쪽이나 이런 쪽들이 의료계가 들어와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내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보면 정부는 한동훈 대표의 노력을 좀 패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야가 합심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이 추계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패싱한 겁니다.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의 힘을 굉장히 빼고 있는 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국회에 어떤 문제 해결의 권한을 주겠다 이런 의지를 사실은 원천 차단한 겁니다.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에게를 간다라는 독자 노선을 한 번 더 표방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역할이 중복된다라는 말도 맞고 이런 추계 기구를 2,000명 증언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2,000명 증언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추계 기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뒷북이다 이런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부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나중에 만들었다. 이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의대 정원 네네. 추계 기구 같은 경우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 단체들에서는 정부가 네. 일단 사과하고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근데 또 오늘 보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에게 좀 안타깝고 미안하다라는 이게 처음으로 사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입장 변화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서로가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이제 벼랑 끝 전술이 돼버려가지고요. 결국 손해를 국민이 보는 거고요. 어느 쪽도 다 국민들한테 이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먼저 좀 내려놓고 손을 내미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약간 생각되고요. 내려놓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제시를 한 게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미 신호를 줬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또 하나 더 신호를 유화책을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전 국민의미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